지난 1942년 일제강점기 일본 우베시에 위치한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한국인 등 18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82년 동안 차가운 바다에 묻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노력으로 탄광의 입구를 찾아서 유해 발굴을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조세 탄광 유해 송환을 비롯해서 원폭 피해자 지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대구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과 관련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먼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보광원의 어떤 사찰인지 보광원에 대한 말씀부터 좀 전해주시죠. 저희 은사이신 화산 스님께서 도심 포교를 목표로 65년도에 삼덕동에 아는 신도님 비누 공장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비누 공장 한쪽을 베니어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처음 포교를 시작한 이후로 도시 개발이 되면서 서대교 공단 쪽에 이사를 갔다가 거기도 공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75년도에 대구 지산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낡은 사찰이라 96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그런 통도사 포교당입니다. 네. 현재는 대구 경찰청 길 건너편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스님께서 최근 발견된 조세이 탄광 입구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사고였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본 야마구치현의 우베시에 있는 이 조세이 탄광은 장생 탄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장생 탄광은 갱도가 육지에서 이제 바다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42년 2월 3일 날 아침에 바다 가운데 굴뚝처럼 이렇게 넓은 굴뚝처럼 숨구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이 근처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갱도 그 천반이 무너지면서 조선인 그 136명, 일본인 47명, 전부 183명이 순멸돼서 생매장된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사고가 1942년에 있었고, 자, 올해 이제 수중 수색이 시작이 됐으니까 82년 만입니다. 네네. 그간 이 수중 수색이 진행되기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고 후에 이제 2차 재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갱도를 막아버렸어요. 네. 흙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그때 뭐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로 다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관심이 좀 소홀해지면서 잊혀져 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일본인들도 같이 매장이 돼 있잖아요. 그 수몰된 곳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 관심이 좀 유족들도 있고 그런 게 관심이 좀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90년도 초에 장생 탄광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해라는 모임이 발족이 되면서 일본의 유적회도 결성이 되고 또 우리 또 한국의 유적회가 결성이 되면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제 모금으로 해가지고 추모비가 근처에 세워지고 근래에는 이제 지난 26일 날 탄광 입구를 열고 그다음에 유령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지금 29일부터 수중에 지금 탐사 그러니까 발굴을 하기 위한 예비 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부는 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해를 발굴해서 이제 가족품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이제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산도 배정해서 유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날 일본의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께서도 현장에 오셨고 뭐 취재진도 뭐 엄청 많이 한 50군데에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얼마 전부터 예산을 1년에 1억씩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유해가 조금이라도 발견됐을 때 전체 발견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수중 탐사라든가 초창기 유해 발굴은 시민단체나 그 물비상 회에서 어느 정도 유해가 발굴됐다는 것이 나와야만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낫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까마득한 일입니다만은 일본 정부에서 아마 또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네, 그나마 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정부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관심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거는 아직 없고 네. 이번에 이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주호영 대구의 지역구의 의원께서 회장이 되셨는데 4년 전에 여기를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관음종에서 관심을 좀 있어서 그때 이제 참여를 가서 보고 관심을 있어요. 그래서 유해가 발굴이 되든 발굴이 어렵든 어쨌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임기 동안에 일본 의원연맹, 한일 연맹들하고 또 한국의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그런 뭐 말씀을 좀 듣고 뭐 정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노력, 또 특히 불교계의 노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스님 또 이 광복 직후에 귀국선에 탔다가 침몰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한국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이런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스님께서 그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해방이 되고 이제 그 북해도에서 이제 귀국선 우키시마호라고 말씀 들으셨죠? 그게 이제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돼 가지고 뭐 비공식 한 7,000명이 바닷속으로 지금 현재 수장이 돼서 사망했다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말고도 이제 후쿠오카 하카타항이라든가 시모노세키 등의 목선 이렇게 이제 그 업자들이 나타나요. 한국으로 사람을 실어 날리는 업자들. 그 야마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를 목선을 빌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이제 부친도 그렇게 해서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뭐 일본에서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하면 일주일이면 부산 오는데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어느 곳에 섬에 닿아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제도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이렇게 먹을 거리를 준비했으니까 일주일은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마을 주민들이 먹을 걸 주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이제 미쓰비시에 이렇게 노무자로 진용돼서 갔던 사람들이 미쓰비시 측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후쿠오카하고 대마도 사이에 하는 이끼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그 이끼섬의 선덕사라는 곳에 사찰의 스님네들이 마을 주민과 시신을 수습해서 일부를 산에다가 묻고 몇 군데 놓아서 묻고 또 일부는 또 대마도까지 떠밀려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묻혀져 버린 사건인데 그 미쓰비시 중공에 있던 이 담당했던 직원 하나가 말단 직원이 혹시 조선으로 돌아갔는가 알아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루트를 추적해 보니까 이끼섬에서 근처에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태풍으로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걸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70몇 년도에 이제 유해를 일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쪽 개발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130항구를 발굴을 해서 후생성 노동부 산하의 어디에 납골 땅에 모셔놨다가 기간이 돼서 유골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일본 후생성에서 어디 창고에다가 모셔놨어요. 그거를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수임네들과 일본의 그 선덕사 그 수임들 또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전부 합동으로 의견을 내 가지고 2018년도에 선덕사에 지금 현재 임시 그 유골을 모시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 현재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선생님 이외에도 대구 참여연대 또 반부패 국민연대 양심수 등 활발한 사회운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자, 그 가운데 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직접 만드셔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말씀해 주시죠. 이게 97년도에 원폭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피폭자들 모임 있는데 피폭을 당한 사람이 뭐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시다시피 피폭을 당한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유전이 돼요. 후세에. 그래서 그걸 숨기고 살았죠.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근데 그중에 자기가 피폭자라고 밝히면서 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2,600명이 좀 넘는데 거기에 이제 협회에 이호경 회장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피폭자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보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병원 치료를 매일 받아야 되는데 일본의 히로시마의 한센 병원에 가면은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9개월은 치료를 못 받으니까 고통이 좀 심하는데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스님께서 일본 정부하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봉태 변호사라고 원폭 문제라든가 또 뭐 정신대 문제, 그 다음에 징용자 문제 뭐 많은 소송을 하셨던 최봉태 변호사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이제 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발족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 상대로 이제 재판을 했어요. 명성여고에 교장을 하셨던 곽기훈 선생을 원고로 내세워가지고 해가지고 그 재판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36만 원 정도씩 2,600명이 지금 28년째 지금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받고 뭐 수천억을 의료수당으로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일본에서 의료수당을 받기 전에는 대구의 곽병원에 이미 고인이 되신 각예순 그 원장님이시라고 그분이 대구 지역의 원폭 피해자들을 무료로 참 치료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스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하시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고통을 받는 곳에 가서 함께 하다 보니까 나를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라 해서 이런 일을 하고 보수라 해서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이제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일본 징용자 문제라든가 이런 탄광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 부친이 북해도에 징용을 가가지고 3년 동안 탄광 안에 이렇게 목책 나무를 이렇게 받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도 하나가 절단이 되시고 고통을 받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구하면서 그 태풍으로 고생하셨던 이런 것이 있었고 장생 탄광 일은 왜 관심을 가졌냐면 2018년도 이기섬에 그 6월 봉안할 때 장생 탄광 그 시민 모임이 거기 오셨어요. 그때 내가 이제 적은 돈을 기부를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회계 결과를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고 또 수시로 그런 활동 내역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장생 탄광 일을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하나는 약하지만 여럿이 합치면 강해지죠. 새끼를 꼴 때도 지푸라기 여러 개를 이렇게 새끼를 꼬으면 강해지듯이 저 혼자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저와 또 유족들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용기도 나고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또 뒤에 살아가는 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 많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지만 또 이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인 스님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 만나 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